자,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PPT에서, 영상에서 요걸 했었죠. 그래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기본권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알 권리, 뭐 진료 선택에 대한 권리, 정책, 수립에 대한 뭐 참여의 권리, 뭐 이런 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진료를 받을 권리, 뭐 배상과 고충처리에 관한 권리, 뭐 이런 걸 했었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의료 소비자 분야에서 환경 변화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의료 소비자 분야의 환경 변화, 쉽게 해갖고 환자죠. 자, 의료 소비자는 뭐예요? 공급자의 반대죠.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를 받는 뭐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야기할 때 환경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진료를 받는 사람, 쉽게 해서 병원을 가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환경이 어떻게 되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뭐 여기서 제가 갖고 들어온 어떠한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나이에 관련된 게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공중보건에 관련된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유아 사망률, 영아 사망률,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갖다 쓰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제가 갖고 온 변수는 고령 사회죠. 그래서 얼마나 고령화가 되는 속도가 빠르냐, 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한국 같은 경우에 2026년 얼마 안 됐죠. 초고령 사회로 2026년에 벌써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뭐 일본이나 이태리나 이런 나라들은 벌써 들어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노인층이 많아지더라. 자, 그런데 이게 의료 소비자 분야에서 왜 이게 중요한 변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젊은이들이 병에 잘 걸립니까? 아니면 노인들이 잘 걸립니까? 노인들이 더 병에 잘 걸리겠죠, 당연히. 자, 인구에 쉽게 해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과에 이제 들어와서 배우고, 물론 제 과목들도 있고 다른 교수님 과목들도 있는데, 하는 데 있어서 되게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면은 그냥 환자를 치료하고 병을 뭐 낫게 하고 이런 거 의과대학이나 간호대학에서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잖아요. 물론 그 이면에 보건의료적인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제 수업을 듣고 하는데, 제 수업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는 경제성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보건의료의 어떠한 시스템적이든지 아니면은 의료기관에 여러분들이 뭐 코딩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자, 그렇게 하는 본질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에 대한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정된 자원이죠. 돈이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한정된 자원, 돈을 가지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볼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IT 기술을 이용해서 보건의료에다가 접목을 시키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그걸 통해서 환자들이 치료가 되나요? 치료가 되지 않아요. 실제로 치료를 하는 건 의사들이 하는 것이고, 의료기기들 중에서도 진단 장비가 있고 치료 장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은 진단 장비랑 뭐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거는 어떠한 보건의료 아니면 병원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시스템적인 효율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뭐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가장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EMR, 일렉트로닉 메디컬 리코드. 과거에는 그거를 MR 해서 메디컬 리코드에서 손으로 했었죠. EMR이라든지 아니면은 PACS, 팍스 있죠. 영상 저장 정보 시스템, 팍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HIS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에 보면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혹은 보건의료 시스템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그럼 효율적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동일한 돈을 가지고 더 많은 가치를 뽑아내는 게 효율적인 거거든요. 자, 그거 마찬가지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의사나 간호사, 의료인을 제외한 사람들이 병원에 관련된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은 뭐에 치중되어 있냐면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특히나 효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것이냐. 자, 이게
핵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들어오면은 의료 소비자 분야의 환경 분야 보면은 왜 초고령 사회 얘기를 하느냐? 자, 노인층이 점점점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자, 젊은이보다 노인이 많다라는 거는 진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미래에. 자, 그러면은 이게 공짜로 합니까? 절대 아니죠. 뭐야, 우리가 내는 보험료 이런 걸로 되잖아요. 보험료로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물론 거기에 세금이 뭐 조금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험료로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해요. 저도 일을 하죠. 일을 해서 보험료를 내죠. 국민건강보험료를 낸단 말이에요. 보험료를 내가 뭐 한 달에 뭐 50만 원씩 낸다라고 치면은 그러면 내가 한 달에 50만 원어치의 진료를 보느냐? 그렇지 않아요. 전 병원 1년에 한 번도 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뭐예요? 손해잖아. 그렇게 보면은. 그런데 그게 나한테는 손해죠. 하지만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보면은 어떤 노인들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지만 그럼 죽으란 뜻이냐?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젊을 때 일을 하고 냈었던 보험료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것이겠죠. 자,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이 사람들이 오래 살지 않고 뭐한 60대면은 뭐 죽고 아니면 노인층이 적고 그러면은 굉장히 뭐가 그게 하는데 남겠어요. 돈이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노인들은 많아지고 젊은이들이 줄어든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돈이 고갈될 확률이 높겠죠. 자, 그런 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미래로 갈수록 어떤 식으로 되느냐? 노인층은 늘어나는데 젊은이들은 늘어나지 않는다. 굉장히 초고령 사회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자, 인구 고령화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국가적인 부담이 늘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노동 공급이 감소된다, 뭐 취업 인구가 고령화된다, 국가 경쟁력 이런 거는 그 100%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앵무새처럼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과학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 갖고 어떠한 그 국가 경쟁력이 더 강화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노인복지 비용이 증가하는 건 하나의 팩트예요. 예. 쉽게 해서 노동 공급이 감소된다 이런 거는 기계화로 대체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해외에서 어떠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취업 인구가 고령화된다. 자, 취업 인구가 점점점 나이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늦게까지 일해. 근데 오히려 늦게까지 일하고 싶은데 일찍 관두라 그러죠. 왜요? 비용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그런 건데 이거는 다 100% 이게 모든 요 노동 공급의 감소부터 소비 침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의심이 되는 말들도 많이 섞여 있어요. 하지만 이거 중에서 확실하게 문제가 발생하는 건 노인복지 비용이 증가하는 거는 분명한 팩트겠죠. 노인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들에게 들어가는 복지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노인들이 젊은이들보다 질병이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더라. 그러면 국가적 부담이라는데 이 국가적 부담의 가장 큰 핵심 개념은 국가라기보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뭐 나중에 제가 그거 묶어서 설명을 하겠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결국은 뭐냐 그러면은 예, 국가에서 하는 세금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공사죠, 공사.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기업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영향을 받고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국민 소득 증가, 의료비 증가가 이루어진다. 자, 국민의 소득이 증가해요. 매년 국민 소득은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의료비 증가가 더 빠른 속도로 간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일하는 한 명이 노인 둘을 안고 있지만 이제 미래가 되면은 4명, 5명을 일하는 한 명이 안 떠안아야 될 그러한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항상 어느 정도 이제 그 발전되는 국가,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는 국가에서는 나타나는 문제고 한국도 이러한 환경에 직면되어 있다. 뭐 지금 이거는 거의 개론 중에서도 아주 기초적인 걸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인 의료비가 젊은 층의 의료비보다 당연히 많이 들겠죠. 만성 질환도 많이 발생을 하고 뭐 급성 질환도 당연히 많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단은 의료비 자체가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그거보다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등장하는 의료 행위와 의료 수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보건대 같은 경우에서
앞으로 얘기를 할 때 뭐 진료비 뭐 여러 가지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제가 항상 첫 시간에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이 단어가 한국어는 한국어인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잘 이해가 안 되는 한국어 같이 들린단 말이야. 자,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의료 수가라든지 행위별 수가제라든지 뭐 이러한 단어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뭐 요양급여라든지 요양기관 뭐 이런 식으로 뭐 단어를 써요. 분명히 한국어예요. 요양기관, 요양급여, 요양원인가? 아니에요. 결국으로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분명히 내가 들어보긴 들어본 단어인데 뭔가 어색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한단 말이야. 앞으로 이제 그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할 텐데 이렇게 단어가 어색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한국에서 이제 쓰는 이 보건의료 단어가 일본식 한자를 그대로 갖고 와서 쓰는 단어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익숙치 않은 느낌, 분명 알긴 아는데 뭔가 익숙치 않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지만 아직 그래서 요거를 뭐 한 5, 6년 전에 바꾸자라고 했지만 바꾸지는 않죠. 왜냐면 그동안 써왔던 게 있고 이거를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이게 더 익숙하고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과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다 보니까 그냥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건의료 쪽에 이제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중에 이제 제일 많은 헷갈리는 단어들이 등장하는 게 요 의료행위가 의료수가, 특히 의료수가라는 거에서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의료수가라는 건 뭐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갖고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료행위에 따른 대가를 의료보수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의료보수라고 하고 의료수가라는 거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 합계 이렇게 써 있으면 써있는 게 원래 정의예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가격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가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해를 그렇게 하시고 의료수가가 뭡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정의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혹은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의료 수가는 의료 가격이에요라고 얘기하면 원래 안 돼요. 맞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100% 맞는 단어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거는 이제 이해하는 데 쓰시면 되는 것이고 이제 수가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면 뭐냐면은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 부담금. 자, 쉽게 얘기하면은 본인 부담금 내가 부담하는 금액 쉽게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어요. 자, 병원에 갔으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제 질병이나 치료법이 나눠져 있어요. 자, 뭐가 되냐면은 의료 수가가 매겨져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급여라고 해요. 예, 급여. 예, 이 급여가 요양급여라고 또 뒤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요양급여 인 것들이 있고 비급여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떡볶이를 먹으러 가요. 떡볶이를 먹으러 가는데 한 그릇에 어떤 가게는 3,000원, 어떤 데는 5,000원, 어떤 데는 1,000원 이렇게 팔죠. 시장에서 맞춰갖고 자기들이 가격을 정해요. 그런데 의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맹장 수술을 해서 병원에 갔다 혹은 머리가 아파서 갔다 감기가 걸려서 갔다 그러면 그것이 병원에서 원하는 그 동네에 맞게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 행위에 관련된 것이 다 가격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급여 항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양급여. 그렇게 정해지지 않은 건 비급여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치료받는 것에서 상당수는 이 급여 항목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쉽게 해서 가격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떡볶이 모두 다 뭐 3,000원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쉽게 얘기합시다. 감기에 걸려서 갔어요, 병원에. 감기에 걸려서 갔으면 보통 얼마 냅니까? 뭐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약값까지 뭐 해갖고 만약에 5,000원을 냈다라고 칩시다. 자, 5,000원을 냈으면 5,000원이 여러분 감기값입니까? 진료비하고 약값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5,000원이야. 그럼 5,000원이 그 병에 대한 가격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병원에다가 만약에 약국은 제외하고 병원에다가 가서 주사 한 방 맞고 만약 왔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어디 아프세요? 그래서 열재 보더니만 이거 주사 한 방 맞고 가세요. 그래서 병원에다 돈을 주고 주사 한 방 맞고 처방전을 들고 나왔어요. 그냥 병원에서 5,000원을 썼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사 한 방 맞고 여기 진료받은 것 자체가 5,000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5,000원은 뭐예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 부담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낸 돈이죠. 돈. 그래서 이것을
본인 부담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5,000원. 이게 본인이에요.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그러면 5,000원이 아니면 실제는 얼마냐? 뭐 대략이래요. 실제는 뭐 한 10,000원에서 한 13,000원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8,000원은 어디 갔습니까? 자, 8,00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을 합니다. 자, 보험공단에서 여러분들이 뭐 36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면 36의원에 지급하는 급여비, 그러니까 쉽게 해서 8,000원. 요걸 해서 5,000원과 여러분이 낸 5,000원 건강보험공단에서 의원이나 병원에다가 지급하는 돈 8,000원, 요 두 개 합쳐서 만약에 13,000원이다. 그럼 13,000원이 뭐가 된다? 의료 수가가 돼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가격이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치료받는 가격인데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는 본인 부담금과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의 합계를 의료 수가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단어예요. 그래서 그거 잘 알아두시기 보고요. 이 의료 수가라는 거는 이제 1970년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은 과거에 1950, 60년대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가갖고 돈 주고 그냥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의 중국 시스템이 아직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변하고 있긴 한데 1970년대 북한과의 치열한 우위다툼. 왜 갑자기 북한이 등장하나요? 자, 한국에서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이 활성화가 된 거는 정치적 이슈 때문에 된 거예요. 네, 그래서 1970년대 북한하고 맨날 싸웠단 말이에요. 총칼 들고 싸우진 않아도 맨날 이제 막 말싸움하고 그랬었죠. 이랬을 때 북한에서 이제 일명 요새 말로 하면 어그로를 끈 거죠. 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 니네는 아프면은 남조선 그 인민들은 아프면은 돈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은 치료도 못 받는다고 야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 우리로 넘어와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야 우리도 하자 이러면서 진행된 게 1977년에 의료보험 제도라는 것이 어떻게 됐다? 강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된 거야. 쉽게 해서 돈이 없어요. 국가에 보험을 할 수 있는 그 재원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한 게 한국의 의료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 제도예요. 실제 정치적 이슈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관행 수가의 60% 정도에 그치는 수가 제한이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아까 가격이라고 얘기했죠. 관행 수가, 시장 가격의 60% 정도에 그치는 수가를 제한을 했어요. 쉽게 해서 이 당시는 군사정권 시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감기가 걸렸어. 그래서 옛날에 대략 10,000원을 받았단 말이야. 10,000원을 받았으면 의사들한테 야 임마 6,000원만 받아 4,000원은 받지 마. 그럼 그 당시에 그 말이 됩니까? 라고 지금처럼 데모하고 막 할 수 있었을까요?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러니까 뭐 아무 소리도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의사들이 솔직히 의료계 쪽에서 희생을 했죠. 그래서 관행 수가의 60%, 쉽게 해서 실제 가격의 60% 정도에 그치는 수가로 제한을 시켜버린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끌고 가기 시작을 합니다. 1979년 4월 17일에 의료보험법이라는 것이 이제 개정이 됐고, 그 다음에 뭐 계약 지정 방식에서 강제 지정 방식, 그 전에는 77년도부터 78년까지는 이것을 내가 하겠다 해서 뭐 계약하고 그랬지만 뭐 이런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79년 이제 4월 17일 이후로는 의무적으로 다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한국에서 보건의료 가지고 무엇인가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 의료보험법 계약 지정 방식이 강제 지정 방식으로 됐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 자동 가입이에요. 가입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요. 이렇게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000년 7월 1일 날 국민건강보험법이라는 게 시행이 됐는데 그 전까지 쭉 운영되어 오던 거를 뭐 합치고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요런 게 이제 의료 수가나 급여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건강보험 진료비,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진료비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점점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료비 점유율 보면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2000년대는 17.5%, 쉽게 해서 100만 원, 한국에서 전체 100만 원의 건강보험료 진료비로 나간다고 치면 17만 5천 원을 65세 이상 노인들이 썼으면 2010년에는 32만 원을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5세 이상 인구가 인구의 3분의 1 절대 되지 않죠. 적은 수지만 이들이 쓰는 진료비는 3분의 1이 벌써 넘어갔더라. 지금 현재는 65세 이상 인구가 쓰는 돈이 거의 한 50% 가까이 돼요. 왜냐면 엄청 많아졌기 때문에 노인들 그러니까 그만큼 건강보험 진료비가 많이 나간다라는 거겠죠. 젊은 사람들은 잘 안 써요. 노인들이 쓰죠. 그렇다고 억울해 죽겠다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도 언젠간 노인이 돼서 여러분들 후세들이 내는 보험료를 가지고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 뒤를 받쳐줄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게 문제겠죠. 제가 막 노인이 됐을 때도 제 뒤를 받쳐줄 만한 이게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랬었고요. 출산율 저하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출산율이 저하되면은 젊었을 때 보험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요거는 뭐 볼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뭐 출산율 저하는 성장률 저하보다는 결국은 우리는 보건의료적인 그 범위 안에서 설명을 하자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든다. 이건 하나의 팩트겠죠. 자, 뭐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중요하게 볼 게 뭐냐 그러면은 질병 구조의 변화라는 것이죠. 질병 구조의 변화. 자, 질병 구조의 변화라는 거는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만성 질환이 급성 질환보다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질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급성 질환과 만성 질환이 있습니다. 급성 질환은 갑자기 걸리는 거예요. 팔이 부러진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감염병에 걸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급성 질환이죠.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급성 질환이에요. 만성 질환은 뭐예요? 오랜 시간 동안 질병에 앓는 것을 만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만성 질환이 돈이 많이 나갈까요? 급성 질환이 돈이 많이 나갈까요? 당연히 급성 질환보다는 만성 질환이 돈이 많이 나가겠죠. 급성 질환은 다치셨던지 아프다 하면 짧은 시간에 치료를 받고 끝내면 돼요. 하지만 만성 질환은 길게는 평생, 적게는 뭐 2, 30년 이상 끌고 가는 질환이란 말이에요. 계속 의료비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만성 질환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보건의료 시스템에, 그 국가에. 자, 보시면 2010년도, 10년도 전 자료네요. 자, 암이라든지 이게 우리나라 사망 순위예요. 1위가 암입니다. 암.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그다음에 심장 질환, 뭐 자살, 당뇨병, 당뇨, 폐렴, 뭐 만성 하기도 질환, 뭐 간 질환, 운수사고, 교통사고예요. 그리고 뭐 고혈압성 질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망 구조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요 앞에 있는 심장질환, 뇌혈관, 암질환 같은 경우가 급성보다 만성 질환이 훨씬 많다라는 것이에요. 자, 보시면 연도별 만성 질환 진료별 추이를 보면은 2006년도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심장이라든지 대뇌혈관,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이요. 이러한 것들이 요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면은 2008년 2년 사이에 이렇게 증가했죠. 지금은 2022년 더 많이 증가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만성 질환의 진료비 추이가 늘어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만성질환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영양의 불균형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이제 고열량의 음식을 먹는다라든지 아니면은 과거에는 뭐 심장 질환이라든지 대뇌혈관 질환에 걸렸으면은 잠깐 아프고 죽었다면 지금 의료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그것이 길어지게 되면서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국민 의료비 증가 같은 경우에 GDP 대비 국민 의료비의 국제 비교 자체가 OECD 평균의 이거에 비하면 우리가 옛날엔 좀 낮았어요. GDP 대비 국민 의료비의 그 국제 비교했을 때 6.9%.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번 돈에서 6.9%가 의료비 쪽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증가하는 미국은 좀 빼야죠. 좀 독특한 국가니까 빼고 여기는 CSM 제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빼고 뭐 이건 일본인데 왜 이게 같이 꼈나요? 좀 그렇고 일본이나 독일하고 좀 비교하면 돼요. 우리하고 비슷한 시스템으로 운영하니까 아직까지도
우리가 사는 거에 비해서 좀 덜 내고 있긴 하지만 어때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국민 의료비 추이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뭐로 나타나냐면은 현재 국민건강보험료 자체도 작년부터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의료비 증가가 가속도가 붙었고 제 생각엔 대략 10%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건강 욕구 증대와 소비자 권리의 확산이라는 이제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제 지금 현대의 어떠한 상황을 보면은 국민 소득 및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됐죠. 일단 돈을 옛날보다 많이 벌어요. 그리고 생활 수준도 높아졌단 말이야. 자, 그리고 고급 의료 수요가 증가한다. 돈이 있다 보니까 뭐 로봇 수술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고급 의료에 관련된 수요가 증가하고 다양한 의료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과거에 없었던 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양한 의료 서비스들이 등장을 하고 국민 권리 의식이 신장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옛날처럼 그냥 의사들이 하는 말 그냥 듣고 넘어가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하나 다 막 꼬치꼬치 캐먹고 막 따지고 싸우고 뭐 이제 이러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환자 위주의 의료 서비스로 전환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의료 소비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의료 분쟁화의 경향이 있더라.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만 지금은 뭐예요? 분쟁화 시켜갖고 고소하고 뭐 민사 뭐 형사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키죠. 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난다. 자, 이것을 다 줄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현대인들은 어떻다?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알고 있더라. 의료에 대해서도 뭐 인터넷이라든지 주변 지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이들이 과거처럼 그냥 의사 선생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그냥 네네네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훨씬 더 똑똑해진 거죠. 똑똑해지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자기의 이득을 쟁취하기 위한 걸 하고 이런 식으로 보건의료 시스템이 시장이 변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변해가다 보니까 또 어떠한 반면에 어떠한 것들 들어요. 여러분들 같은 직업분들이 또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훨씬 더 관심도 있고 더 빨리 진료받고 더 수준 높게 진료받고 싶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IT 기술의 발달이나 이런 게 이제 연계되게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치료 행위에 관련된 얘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했었던 어떤 의료 행위에 관련된 얘기했을 때 의료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진단 치료 그리고 뭐 예방 그리고 그 재활 뭐 이런 거를 의료인들이 하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뭐 치료 행위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도록 하면은 치료를 한다라는 거는 인간의 건강을 유지시키는 거죠. 이거 의료보다 조금 작은 개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의료 시스템에서 하는 대표적인 거를 치료라고 얘기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요거하고 콩크 다시 뒤에서 연결하도록 할게요. 자, 인간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쉽게 해서 지금 갖고 있는 건강 상태를 동일하게 끌고 간다. 두 번째는 건강 상태가 떨어졌기 때문에 원래의 상태로 만든다 혹은 더 좋은 상태로 증진을 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자, 투약, 약을 넣습니다. 이게 치료행위예요. 약을 주사로 넣든지 경구제 입으로 먹이든지 뭐 이런 거 투약, 수술을 한다든지 언어 부위를 잘라낸다든지 꼬맨다든지 수술을 해요. 그리고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해서 여기서 가장 핵심 여러분들이 만약 프린트해서 쓰신다면 여기다 줄 치시면 됩니다. 타인의 신체에 간섭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인의 신체에 간섭, 남의 신체에 손을 대는 행위, 투약 남의 신체에다가 바늘로서 약을 집어넣든지 입에다가 알을 먹인다든지 칼을 가지고 남의 몸에 그어서 짠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게 치료 행위라는 거예요. 타인의 신체에 간섭하는 행위. 굉장히 위험한 행위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신체에 대한 침습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침습이라는 단어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치료 행위라는 것은 이러한 침습 행위가 들어가요. 의료 행위도 마찬가지고 이런 침습 행위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더라? 굉장히 위험한 행위들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이게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한 행위가 아니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법적으로는 치료를 한 행위가 아니면은 요거는 폭행이 돼요.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간호사나 의사가 아닌 사람이 바늘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 찔러봐요.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죠. 예, 칼 들고 다니면서 째버리고 그거는 살인미수예요. 그런데 의사들이나 이런 의료인들은 왜 괜찮으냐? 신체에 대한 침습을 왜 허용을 해주느냐? 왜냐하면은 선한 행위다라는 게 들어가요. 인간의 건강 유지와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선한 행위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외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끊고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잠깐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